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기본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제 광을 갖고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광도 현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이제 호르몬 처리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호르몬은 그냥 신호만 주는 거고 과일이 크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신호예요. 그러니까 진하게 줬다고 과학 커지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그 꽃가루하고 암술하고 만나서 뭐예요? 이제 호르몬이 발생하고 옥시즌 호르몬이 발생해서 과일을 크라고 만들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호르몬을 줌으로써 신호를 줬어요. 딱, 야, 과방이 커져라 명령을 한번 내릴 것 뿐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과일이 커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신호 그냥 우리가 스위치만 눌러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연 사람의 인간의 자연유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유럽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연유산이 되면은 친구들이 와서 물론 슬프지만 축하한다고 이렇게 위로를 건네면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산모가 그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몸이 안 되면은 건강 상태가 안 되면은 자연적으로 유산을 시키는 기작들이 있대요. 인간의 몸에는. 그래서 산모를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토마토나 오이나 뭐 다른 이런 식물들도 자기가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과일을 착과를 안 시켜버려요. 이때는요. 안 시키거나 뭐 이렇게 떨어뜨려서 꽃을 안 피거나 하고 꽃이 펴도 이게 힘이 없어질 꽃들이거든요. 꽃가루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호르몬을 쳤다. 그러니까 몸이 약간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호르몬을 쳤다는 얘기는 억지로 착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무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 장애도 굉장히 세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호르몬을 언제 치느냐? 호르몬을 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치느냐? 생장 딱 나무의 상태가 건강하고 꽃도 좋은데 꽃가루가 없을 때는 호르몬을 칠 수가 있는데 식물체가 약해서 착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치게 되면은 굉장히 식물체한테 치명적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착화돼도 착화된 과일의 품질은 떨어지고요. 그 착화가 됨으로써 뿌리 발달을 더 안 좋아지고 뿌리가 원래도 안 좋으면 더 안 좋아지고 생장점은 더욱 약해져서 잡기가 빨리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까 또 뭐 말씀드렸죠? 제가 두 번째로 적심은 위에 이파리를 몇 장을 남겨놓느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광이 세면은 이파리를 2장 내지 3장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5장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맨후에 빵을 올린 다음에 이파리를 남겨놓고 화방을 제거해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파라방인데 구화방까지 가고 나서 화방을 제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언제? 5, 6월 달에 그렇지 않으면 화방이 열과 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가을철에는 필요 없어요. 한 장 있어도 상관없어요. 2장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2-3장 남겨놓고 가다가 과일 비대가 500원짜리 정도 커지고 나면은 바로 잎을 제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잎을 제거해 햇빛을 더 많이 봄으로써 저기가 과일이 더 빨리 익을 수가 있거든요. 그 크기는 커져요? 커져요.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따요. 그래서 광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광이 셀 때는 이파리 개수를 좀 늘려가는데 내 화방의 위에 2-3엽이 아니라 바로 위에 것까지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역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적심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측지를 발달시켜서 측지의 이파리를 안 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려준다 그것들. 이파리가 적심 후 이파리 개수는 광량에 따라 광이 많을 때는 개수를 맞춰가고 광이 없을 때는 한 장 남길 수도 있고 2장 남길 수도 있고 3장 남길 수도 있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라방 위쪽에서 이제 적심을 했는데 네. 그럼 파라방 위쪽에 한 2-3장 정도 남겨놓고 네, 2장만 밑에 이건 그냥 다치죠. 그리고 나서 그 파라방이 한 500원 정도 크기가 되면 이 위에 또 다쳐. 보통 우리가 적심치고 나서 이파리를 다치진 않고요. 네. 적심쳤을 때 꽃이 폈을 때 적심하잖아요. 네네. 보통 보면은 한 4엽에서 5엽을 냅니다. 그러면 4엽에서 5엽을 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연하네. 새거 여기. 이렇게 적심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적심을 딱 쳤어요. 이파리가 하나, 둘, 3장이 있고 화방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놔두고 이파리를 하나, 둘 남겨놓고 있으면은 여기 화방이 있고 또 하나, 둘, 셋 있고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를 적심치고 됐으면은 벌써 얘는 이라방 요 밑에 거는 벌써 착과가 돼서 이제 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이파리 3장 갖고 얘를 다 키울 수가 있어요. 네네.
요거 갖고 이거 갖고 얘를 다 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건 어때요? 여기 거는 벌써 일단 컸으니까. 이 과일 커서 500원짜리 일단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원짜리 같으면 이때부터 물로 크거든요. 물에 에너지가 별 필요 없어요. 이때는 광합성이 필요한데 요거 버틸 수가 있고, 그래서 요때는 하고 나서 마저 요것들이 500원짜리 커져버리면 요걸 마저 제거하고 그냥 가요. 그러다가 얘도 500원짜리 되면 얘를 다 또 제거해버려요. 우리가 수학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숙제를 땡길수록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터폴레이팅 할 때는 이파리가 없어야 되니까 그걸 없애줘야 밑에 놈들이 더 잘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빨리 제거하죠. 근데 인터폴레이팅을 하는 경우에는 저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고 전자기 양이 좀 줄더라도 후작 부담 애들을 건강하게 만들고요. 근데 내가 인터폴레이팅을 안 할 때는 조금 더 늦게 가고 저거를. 그래서 원리는 저거예요. 항상 위에 걸 치게 되면은 위에 뽑힌 걸 위에 세장 남겨놓고 두 대장 남겨놓고 아래 세장 남겨놓고 그다음에 그 밑에 화방은 지금 착과가 아직 이제 되기 시작했고 그 밑에 화방은 착과돼서 500원짜리 많이 했던 이파리가 이거 클 수가 있고 밑에 것도 이미 양분이 거의 필요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제가 항상 이거는 제가 작물은 늘 생생하게 식물을 많은 부분을 표현한다. 이제 광이 이제 광과 기본은 아까 얘기 들었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할 건가 얘기 들었고 광과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 이제 광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광이 무엇인가 광의 정의 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광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광 보광까지 해서 이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광이에서 우리가 이제 광이라는 거는 식물에서 이제 그 흔히 말해 에너지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바로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이 광으로 오게 돼 있어요, 얘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로 식물이 먹는 것은 광을 먹고 살아요. 그럼 광을 어떻게 먹느냐? 광의 입자가 식물체에 도달해서 전자를 만들어내거든요. 전자전달계에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天文학 시간에 배웠죠. NADPH, 그러니까 NADH, 거기다가 이따 플러스였다가 H 마이너스를 붙이게 H 플러스를 붙이게 되면 P 마이너스에서 H기를 붙이게 되면은 그게 에너지가 되고 ATP를 배웠을 거예요. ATP는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탄소 분자에다가 수소를 붙여갖고 바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그 탄소 분자에 수소기가 붙은 걸 뭘로 먹어요?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로 먹죠. 탄수화물 중독이 그래요. 탄수화물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C에 붙은 수소기를 떨어뜨려서 그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식물은 그 에너지를 갖다가 바로 C의 구조에 붙인 다음에 저장하고 있대. 얘도 같이 하나 사용하거든요. 인간은 밖에서 갖고 들어오는 거고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그 C의 H기를 붙은 유기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수소의 전자 전달이 바로 에너지의 근원인데 이거는 저장을 그 다음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이것들 바로 탄수화물로 만들어낸 거 식물이고 그 탄수화물을 만들어낸 걸 먹은 것이 인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한요인을 볼게요. 광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의 식량과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봄과 여름, 가을은 광의 제한요인이 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제한요인이 되느냐? 제한요인이 안 되느냐? 보통 3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는 광이 제한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2월 달까지는 광이 제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므로 광을 충분히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광량을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일일 누적 광량이 1800 정도, 어떤 경우는 2000줄까지도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루 누적 광량으로. 근데 2000줄이 넘어가면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수분 광량이 700W가 초과돼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폭이 한 폭, 이 700W라는 의미가 이게 이렇게 의미를 따질 수가 있어요. 700W는 자연계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수 조건을 만들어서 논문 같은 데 보면 막 더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온실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700W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게 온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뭐 이산화탄소의 농도라든가 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700W를 상한으로 봐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자연계상에서 온실을 운영할 때 700W 정도까지 한계다 이렇게 그래요. 사실 700W도 이용 못해요. 보통 우리가 400W까지 이용한다고 하죠. 700W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차광 들어갔죠? 700W도 굉장히 좋은 조건.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1000ppm이면서 온도는 32, 3도이고 그 다음에 습도는 80%가 되는 조건이면 700W를 흡수할 수 있다. 근데 이 조건은 만들 수가 있어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떤 특수한 온실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런 온실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400W 정도를 거의 한계로 보고 있죠. 여기서 자연계산 우리가 일반적인 온실 조건에서는. 그래서 이게 광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누적 광량에서도 얘기할 때 1800줄이 있어요. 1800줄이 한계라고 하는데 여쭤볼게. 누적 광량도 있지만 뭐가 또 하나 있어요? 최대 광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0W밖에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인데 누적 광량에 볼게요. 한 11시부터 3시까지 광이 한 1000씩 때려갖고 광이 막 한 2000줄이 넘게 나왔어. 근데 9시부터 11시까지 광이 없었어. 그래서 누적 광량이 100이야. 그러면 얘가 합치면 1800이 나올까요? 그건 의미가 그렇게 해서 1800이 절대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꾸준히 평평하게 들어와야 돼. 평평하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요. 이렇게 겨울철에 특히 거의 100W 안 들어오다가 한낮에 되면 500W 정도 들어왔다가 뚝 떨어져요. 그때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광이 누적 광량보다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광은 더 적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광합성 제한 요인을 만들 때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광을 평가할까요? 광을 평가하지 않을까요? 광을 평가하지 않는다. 내가 광합성 제한 요인을 찾잖아요. 광은 안 봐요. 우리가. 왜 안 볼까요? 광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에 맞춰서 환경을 만드는 거지 광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광은 어차피 고정값이고 이거는 내가 현재 이 광량에서 어떻게 난방을 하고 온도를 맞출 것인가. 이 광량의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광합성 효율을 맞출 수 있는 온도. 그 다음에 이 광량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우리가 맞추는 것이지 광 자체를 조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광합성 평가를 할 때는, 그러니까 온실을 평가를 할 때, 광합성을 평가를 할 때는 광을 평가하지 않고 그 현재의 광량에 따라서 얼만큼 내가 온실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온실은 피복제는 어쩔 수 없고 이거는 기호적값이잖아. 여기서는 광량 온실 구조가 이러니 야간 온도를 절대로 12월 달에 13도 이상 올리지 마세요. 당신의 최저 온도만 관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 여기서 뭐예요? 이 광량으로는 13도 이상 나와봐야 에너지만 손해되고 산탄소가 안 오르니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의 온실은 보니까 한낮에도 30도 올려놓지 마세요. 왜냐면은 30도 올려놔봐야 누적 광량이 안 되니 온실도 더 시원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광량을 갖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과 광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광합성을 하고 화학을 유도하고 종자발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식물 생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생선도 다 식물 생리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주로 광합성을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온실을 제어하는 사람이지 식물 생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갖고 얘기할 것이고요. 광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영양생명도 우리가 그 파장을 갖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가지는 이것도 생리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식물 생리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의 형태만 보게 되면은 광의 형태는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여기서는 광합성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서 여기서는 넘어가고 다음 챕터에서 그러면 광의 성질을 갖고 얘기를 할 때는 광은 맨 밑에 노란색 써있죠. 입자이자 파장이며 직선을 갖지만 반사의 성질도 갖고 있다. 이거 한마디예요 그냥. 그러니까 광은 뭐냐? 입자이며 파장이다. 즉 직선을 갖고 있지만 불적선도 갖고 있다. 그래서 요게 광의 이 앞에 설명한 것들 있잖아요. 요 앞에 설명한 것들을 모두 다 한 줄로 요약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사이지만 뭐예요? 직선은 반사도 있고 입자이며 파장이잖아요. 이 얘기는 입자이며 파장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 산란광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입자이자 파장이다. 파장은 뭐예요? 불절하죠. 그리고 우리가 산란광 얘기하고 이제 광합성 광을 얘기할 때 파를 얘기하죠. 플랜트 액티베이션 레디에이션이라고 하죠. 파는 뭘로 측정하나요? 뭘로 단위가 뭐예요? 몰이죠. 몰. 우리가 화학 시간에 뭘 배웠죠? 1몰은 몇 개예요? 10에 23. 그렇죠. 6.02 곱하기 10에 23.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입자. 그 다음 몰. 그 다음에 헤르츠, 나노메터 있죠. 우리가
700 나노미터냐 400 나노미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파를 얘기할 때. 그럼 나노미터는 뭐예요? 그건 파장이죠. 길이니까 파장. 또 광은 파장과 입자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산란광을 만들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사를 할 수 있기도 하다는 얘기들이에요. 광의 4대 요소를 보게 되면 광질과 광양과 길이, 그 다음에 광의 방향을 우리가 4대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할 때 그럼 광질을 볼게요. 광도는 우리가 와트와 줄로 표현하기도 하고 파로 표현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빛이 세기죠. 그러니까 파가 높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고, 와트와 줄이 높다는 얘기는 바로 뭐다? 에너지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일장 명기죠. 시간. 이거는 와트 수가 있더라도 순간이잖아요. 이 와트 수가 얼만큼 들어오냐가 바로 시간이 되겠죠. 이것들은 우리가 일장이라고 해요. 광질은 우리가 나노미터로 따져요. 광질은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그 다음에 그 가시광선 내에서도 우리가 청색 파장이냐 아니면은 붉은색 파장이냐를 우리가 구분하죠. 붉은색 파장은 뭐예요? 영양 성장을 유도하고, 파란색 파장은 생식생장을 유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장을 우리가 보죠. 이것은 우리가 광의 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나노미터로 우리가 이제 길이로 하고 있죠. 근데 광의 방향, 직달광과 산란광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F스캐터라고 해요. 꺾이는 정도. 그러니까 꺾이는 정도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120도로 꺾이느냐, 90도로 꺾이느냐, 60도로 꺾이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120도로 꺾이는 게 어때요? 더 크게 꺾인 거죠. 30도 꺾인 거는 직달광에 가깝죠. 우리가 이 파를 얘기할, 이 광의 방향을 얘기할 때는 산란광을 얘기하는데 이 산란광 정도를 우리가 F스캐터라는 단위로 표현해야 돼요. 이것들을. 그래서 저기 여기서 여쭤볼게요. 산란광률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산란광률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데, 비닐로 하는 게 아니라 비닐 조각을 잘라가서, 유리 조각을 잘라가서 암실에 가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F스캐터를 갖고 F스캐터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요. 괜찮아요. 와서 무슨 센서 갖고 와서 뭐라고 하죠? 산란광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노벨위원회가 노벨상 빛의 성질을 그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이론적으로 산란광 측정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둥근 면을 만든 다음에 밀폐된 거 놓고 여기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밀폐된 이런 공간에 와서 큰 장비 안에서 바로 등을 놓고 이렇게 싼 다음에 여기 나온 걸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뭐 맞는데 안 맞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잘 안 맞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작물에 관련된 정도는 자외선, 가시광, 적외선이 있고, 우리가 가시광선을 380에서 700 나노미터라고 하죠. 이거는 뭐 프리즘에서 7가지 색이 나온다고 하는데, 가시광선하고 파하고 그 광역대가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를 갖다가 그냥 가시광선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일단 그렇지만 좀 엄격히 말하면 좀 다르다. 근데 구역은 파장 범위는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자외선은 보라색에 가까운 파장간, 그 다음에 파란색 등이죠. 적외선에 가까운 건 우리가 빨간색에 가까운 파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하외선이라는 건 보라색이라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고, 적외선이라는 얘기는 파장이 길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자외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파장이 제일 짧은 빛들이죠. 보통 우리가 얘는 온실에서 에너지 계산할 때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 에너지 사용하지 않느냐? 자외선은 에너지량이 좀 적어요. 그리고 유리는 UV를 약 99% 정도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유리에서는 우리 안경 쓰시는 분들은 선글라스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선글라스를 껴야 되고, 사실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백내장이 더 잘 걸린대요. 그 이유가 자외선에 눈이 노출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유리는 99%를 차단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경들 다 유리죠. 유리는 뭐예요? 99% 자외선을 차단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벌을 쓰는데, 야, 벌은 자외선을 보고 자외선을 갖고 그러니까 방향을 판단하고 집을 찾아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료온실에서는 자외선이 없어서 집을 못 찾아간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뭐 얘도 저도 이런 상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고 다 찾아가죠 이것들을. 아무튼 자외선은 뭐 이런 영향이 있는데요. 이 UV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유료온실에서는요 적상추가 잘 안 된다는 설이 있어요. 일단 그리고 가지 색깔이 이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실제로 보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뭐 이론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저 써놓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책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저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책에도 저런 얘기 써 있거든요. 근데 쟤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가지 보면 색깔이 이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 다음에 벌도 잘 쓰고 있고. 자외선 차단제는 요거는 그냥 제가 이따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보세요. 이거 농업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적외선에 가서 얘기할게요. 적외선은 740 나노미터에서 30, 300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사이즈를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한다. 예. 그다음 가시광선, 파장, 긴광선이고요. 우리가 적외선에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열선이라고 표현하고요. 시설의 온도가 올라가는 바로 이 열선 때문에 올라간다. 이 적외선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그러니까 적외선이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들어오면은 나가는 것보다 많을 때는 바로 열의 온실의 온도가 올라가고 나가는 적외선이 많을 때는 바로 떨어진다. 그리고 적외선이 다른 표현은 우리가 장파장 광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뭐라고 볼까요? 반대로 보면은 단파장 광선이라고 그러죠. 장파장 광선과 단파장 광선을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 시간에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사 냉각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단파장이에요? 장파장이에요? 장파장 광선 때문에. 우리가 복사 냉각 효과는 장파장 광선이다. 장파장 광선은 언제 생기느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 그러니까 높긴 하죠. 근데 가시광선을 뿜어내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열이 온도가 굉장히 높고 온도 편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거 상대적 개념이에요. 발광체가 온도가 굉장히 높고 여기가 온도가 굉장히 편차가 크잖아요. 그때는 가시광선이 많이 나오고 편차가 작아질수록 적외선이 많아. 그러면은 태양광은 4000도, 5000도가 돼. 태양은요. 지구는 어때요? 20, 30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온도차가 크니까 우리가 이리로 떨어진 건 뭐예요? 우주로 떨어지는 거, 위로 떨어질 거는 단파장이에요, 장파장이에요? 지구로 떨어지는 광선들은 장파장이에요, 단파장이에요, 단파장. 단파장이 들어와서 이 표면을 데핀 다음에 나온 거 뭐예요? 얘 장파장이죠.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단파장은 온도 편차가 클 때 생기는 거고 장파장은 작을 때 생기는데 이 작은 것도 사실은 커야 돼요. 얘에 비해 몇천 도 대 몇십 도가 아니라 이때는 20도 대 50도, 10도 대 30도 되면 그 장파장이 되나요? 이거를 우리가 적외선이라 불러요. 이들을 빨간색의 바깥에 있는 적외선이라고 부르죠. 이것들은 우리가 장파장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가 열선이라도 부르면 우리가 복사 냉각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요 적외선이 바로 복사 냉각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광질과 생육에서 보게 되면은 적색광과 적외선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적색광이 많은 뭐예요? 키가 커지죠. 영양 생장이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이제 적색광과 적외선의 비율이 작아지면 개화에 우리가 생식 생장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광 에너지는 한정이 있잖아요. 적색광의 에너지가 줄었다는 얘기는 흔히 말해서 파란색의 등이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같은 온실에, 그러니까 내가 광을 쐈는데 그 비율 중에서 똑같이 배 같은데 배 같은 비율 중에서 적외선의 비율이 붉은 광선의 비율이 높을수록 생장을 속도, 키가 커지고 잎이 커지는 영향을 줘버리고요. 반면에 파란색 광선이 높아질수록 키는 작아지고 꽃을 피는 데 영향을 준다. 얘들이요.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파란 거는 우리가 400에서 700 나노미터 마이크로몰로 표시했죠. 우리 단위는 제곱미터당 몰이라는 단위 사용하기도 하고 마이크로몰을 표현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숫자 개념이고 400에서 700 나노미터잖아요. 가시광선이 얼마예요? 300에서 82, 380에서 700이죠. 얘는 400에서 700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약간 차이 나지만 거의 유사한 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는 가시광선의 범위가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파는 광합성과 관련이 가장 큰 광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온실로 입사되는 광의 45% 자연광이 45%는 파이고요. 그 다음에 55%는 열선이. 그러면은 우리가 LED 등을 딸게요. LED가 아니라 저기 고압 나트륨 등은 얼마일까요?
고압 나트륨은 바로 태양광과 가장 유사하다고 그래요. 보통 역시 마찬가지로 고압 나트륨 경우에는 45%가 바로 파고 55%가 열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단위에서 할 때 이제 파하고 마이크로몰은 단위가 전혀 다른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냥 단위는 달라요. 근데 전혀 다른 개념, 얘는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냥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파하고 이제 얘기를 와트하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와트가 400와트 정도면은 자연광 기준으로요. 400와트 정도면은 한 800 마이크로몰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약 300와트면은 한 600 마이크로몰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보통. 그래서 보통 파 센서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광량은 내가 파 센서밖에 없어. 그러면은 와트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보통 태양빛도 놓고 파가 1000 마이크로몰이면은 우리가 한 500와트 정도의 광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요. 그래서 이건 2배 곱하면 되고 그것도. 보통 우리가 자외선하고 이제 쭉 볼게요. 가시광선하고 보게 되면은 이제 파가 있고요. 파가 전체 광의 에너지가 몇 퍼센트예요? 열 에너지의 약 44%가 바로 파라고 볼 수가 있고 에너지 전체 쪽에서 약 54%가 뭐예요? 저기죠. 적외선이죠. 두 개 합치면은 약 97%가 바로 에너지 차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UV는 얼마 안 돼요. 3%는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파하고 우리가 적외선이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들요. 우리가 이제 빛의 세기를 이제 볼게요. 순간광량을 보면은요, 최소가 41 마이크로몰. 여기다 곱하기 하면 나누기 하면 어떻게 해요? 20와트 정도 되겠죠. 그다음 최대는 1575 마이크로몰. 2로 나누면은 약 750와트 정도가 우리가 최소 광량이라고 그랬더니 순간광량이에요. 그럼 최대 광량이라고 해요. 최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식물이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최소량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건 광합성 한다는 얘기지 뭐예요? 소모량은 계산 안 했죠. 실제로는 20와트가 되면은 식물이 죽어요. 왜냐? 광합성을 하는데 지가 사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죽어요. 광합성을 최소라는 얘기는 광합성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100와트 이하에서 되면은 외부 광량 100와트가 되면 내부 광량이 보통 70와트에서 60와트가 되거든요. 그때는 커튼을 닫아버리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차라리 광을 안 받게 하고 식물체를 생육을 멈추게 해서 소음량을 줄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보통 100와트가 되면은 커튼을 닫아버리거든요. 차라리 에너지 절약하고. 보통 우리가 또 750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400와트, 750와트 정도가 이제 최대 한계라고 봐요, 이것들은. 일단 이거는 다른 조건들이 완벽할 때, 그 다음에 순간광도 볼게요. 200와트 이하이면은 우리가 생육이 약해지고 보장하고 영양 현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700와트가 이상이 되면은 다른 고온 피해들이, 고광도 피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이들요. 700와트가 되면. 그래서 700와트가 되면 어때요? 우리가 보통 차광이 들어가죠. 200와트 이하이면 우리가 고광이 들어가요, 이들요. 보통 200와트 이하이면. 우리가 죽상관리하고 보면은 최소 100줄에서 이 100줄을 2.1 마이크로몰이라는 2.1몰이라는 거는 이거 누적 광량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의미가 100줄이라는 건 뭐냐면은 숨 쉬는데 필요한 것이 100줄이에요. 식물이 작은 상태에서 내가 기초로 그냥 숨 쉬는데 필요한 게 100줄이고요. 보통 1800줄 정도 필요하다. 1800줄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 1800이라는 건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이것들 하나 그렇고요. 보통 4월에서 8월 사이는 우리 최대를 넘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 비 오는 날 빼고는 9월까지도 그렇다. 이것들 초까지. 일일 누적 광량은 600줄 토마토 기준이에요. 600줄 이하에서는 기본 대사가 가능하다. 착과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착과시키더라도 최소로 시키라는 얘기고요. 보통 1800 정도가 생산을 극대화시키고 800줄 정도 내가 생산이 정상 생육이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600줄이 안 되는 날이 많고요. 800줄 정도가 넘어가면은 그날은 날씨가 좋은 맑은 날이 한 800줄 나와요. 12월 달, 1월 달에 11월, 12월, 1월 달에 맑은 날이 800줄, 보통은 600줄 이하로 떨어질 때가 많다. 그럼 뭐예요? 정상 생육은 우리가 하려면은 겨울철 내내 정상 생육을 할 수가 없죠. 정상 생육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겨울철에? 어떤 생육,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죠? 온도를 낮추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열 개수를 줄이죠. 정상 생육이 아니죠. 우리가 정상 생육을 못하니까 우리가 정상 생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수를 줄이고 성장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택하죠. 1800이 넘어가면 악영이야 오히려. 그래서 1800이라는 거는 계산해보세요.
만약에 온실이 500줄이다. 500와트씩 1시간으로 몇 와트예요? 3600에 500을 곱하면 얼마죠? 3600에 500을 곱하면 180줄? (180줄이) 들어오죠. 180줄. 이게 5시간 들어오면은 한 900줄 정도 들어오고, 만약에 8시간 들어오면은 뭐 얼마야? 그러면 1,400줄.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을 좀 해줘야겠다. 400줄 정도만 들어와도 크게 문제 안 돼요. 400줄만 400와트만 들어와도 사실은 큰 문제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량의 얘기를 할 때 이거 보시면은 지금 광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1% 증가하면 1%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우리 1%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수광량이 과다하면 일수 생산량이 되고, 광이 많으면 생명이 줘야 되고, 과잉 증산에 의해서 백홉서분과 천세가 곡과득이 발생한다. 그다음 기온보다 여번이 2도 높으면은 복사열이 너무 많은 것이며, 분량은 여번을 측정한다. 기온보다 여번이 높으면은 복사열이 많다는 거고, 그냥 차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광도가 낮으면 약화되어, 광도가 높으면 척화열이 낮아진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왔잖아요. 꽃이 죽어가고 있죠. 이 얘기는 광합성 양분이 모자랄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약광기 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장마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고온기 때도 많이 발생을 해요. 광합성 양분 모자랄 때 발생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식물의 광을 요구하는 정도는 연면적이 높을수록 많이 필요하고요. 제시물도가 높을수록, 연면적과 제시물도는 똑같은 개념이죠. 그다음 과일 부와 온도에 따라서 광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 광이라는 것은 광이 연면적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연면적을 줄이면은 광 요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래요? 저격을 하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열매 부화라는 건 개수가 많으면 광이 많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뭐래요? 적과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여름철에 또 이 광이 너무 세지면 광합성을 오히려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여름철에 과일의 개수를 줄어들죠. 온도를, 광이 많아지면 온도를 높이라고 하는데, 이 온도를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역시 광이 1800줄이나 3000줄이나 온도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어차피 1800이 한계이기 때문에. 근데 1800일 때하고 3000일 때하고 온도를 내가 1800줄이 들어올 때만큼 맞출 수가 없죠. 우리가 일장은 일출과 일몰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온실에서 운영할 때는 이제 천문실을 이용하죠. 태양이 뜨거워지는 걸 이용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암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다. 암기는 우리가 토마토는 6시에서 8시간 정도 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암기가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보강 연구를, 그러니까 필립스에서 와게니겐에 의해서 보강 연구를 한 게 있는데, 4시간 이하일 때 암기가, 그러니까 암기가 4시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잎이 타는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강을 한다고 너무 많은 그 보강 시간을 주게 되면은 바로 이 잎이 타는 증상들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보강이라는 건 등이 충분히 열이 나올 때, 에너지가 나올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광은 등을 갖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3000평에다가 한 등을 100kW를 달았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안 나오죠. 근데 밝아. 그러면 이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호흡량, 식물이 기초 대탄이 늘어나요. 근데 메인터넌스 에너지 늘어남으로써 어떻게 돼요? 광합성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적은 에너지 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해요. 하려면 제대로 주던가 아니면 하지 말던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요즘에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가 3m도 안 되는 온실에다가 보강등을 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광합성을 할 만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잎이 타버릴 거 아니에요. 잎이 안 타면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식물이 쓸데없이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나고 광합성을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보강을 할 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실제로 이 암기 관련해서 얘기 나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잎이 타는 증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광이온 효율인데요. 보통 우리가 메가줄당, 파 메가줄당 우리가 40에서 47g 정도의
그 토마토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오이 같은 경우는 요 그러면 100g 정도 얻을 수 있겠죠. 왜냐면 오이가 토마토의 수분 함수량의 반밖에 안 되니까 오이가 토마토가 5에서 7%가 물이고 오이는 3% 정도 물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토마토를 50g 딸 수 있다고 하면은 오이는 100g을 딸 수가 있어요. 얘들은 같은 광량에서. 그래서 일단 광이 흐르게 되면은 보통 광이 많아지면 파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조건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만큼 우리가 과를 딸 수 있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직달광과 이제 산달광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직달광은 이제 맑은 날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가 진하죠. 그 다음에 산란광은 그림자가 흐리고 우천 시에는 그림자가 아예 없잖아요. 누가 산란광이 제일 좋은 거예요? 비 오는 날이 제일 산란효율이 좋고 맑은 날이 산란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광의 질은 누가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의 질은 우천 시가 좋죠. 그 다음 흐린 날이 좋고 맑은 날이 그 다음에 광의 양은 누가 좋아요? 맑은 날이 좋고 우천 시가 제일 좋죠. 우리가 광을 얘기할 때는 먼저 질을 볼까요? 양을 볼까요? 양을 보고 그 다음에 질을 봐요. 그러니까 질을 보면 먼저 보면 큰일 나요. 질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착오가 빠지게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래터 앤퍼먼스는 좋은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헷갈리게 만든 게 있어요. 흐린 날에 광의 질이 좋아, 식물이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맞죠? 근데 뭐예요? 양이 적으니까 굶어 죽는다는 얘기 결론은. 질은 좋은데 내가 아무리 고급 음식을 먹어도 절대량이 부족하면은 죽을 거고 일단은 내가 정크푸드를 먹어도 칼로리만 충분하다고 하면은 나중에 죽을지 몰라도 현재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복제에 영향을 주는 것도 보게 되면은 피복제가 산란을 가지면은 그늘이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광 필름이라는 상광 유래가 발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흐린 날은 말씀드렸듯이 상광이 늘어난다. 구름이 상광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같은 광량이 온실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산란광은 온실내에 그늘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균일하고 좋다는 거고요. 산란광의 최대 장점은요, 바로 생장점이에요. 뭐냐면은 상광이 들어왔을 때 직달광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로 생장점에 강을 많이 받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광량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물을 흡수할 때 물이 생장점으로 가기가 제일 어려운데 생장점에 에너지 제일 많게 많이 그때 세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기 지난번 봤을 때 생장점이 뒤틀렸잖아요. 이렇게 왜 뒤틀렸어요? 햇빛을 안 봐서 증산량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죠. 근데 만약에 차광을 해서 어떨까요? 유엔 이파리들이 표적했죠. 그것들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광합성 효율을 보면은 위에 이파리들이 광합성을 더 잘해요. 아래 이파리보다. 그래서 위에 이파리들을 좀 더 빛을 완화시켜서 직달광을 받지 않게 한다고 하면은 광합성 양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광이 많을 때 얘기고 광이 적을 때는 어때요? 적기 때문에 식물은 광합성 들어오는 광을 전부 다 광합성 해버리거든요. 그때는 의미가 없어지죠. 보통 우리가 산란광을 쓰게 되면은 5에서 9%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 얘기를 하는 거냐? 강광기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광기 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산란광 광량이 높아도 광포점이 되지 않아서 광유율이 효율이 없다. 이거는 광량이 높아도 생장점에 직접 에너지를 많이 받지 않게 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들이에요. 상부 온도가 덜 높아진다는 것들. 그리고 산란광을 만든 목적은 바로 고온, 건조, 강광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약광, 저온을 만드는 그 다섯 저온, 약광을 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든 사람들의 목적이, 그러니까 이유가 고온, 강광기, 건조기 때를 통과시키기 위해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상광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피복제죠. 이거는 고가기도 한데 이게 문제, 세척이 어려운 문제. 상광을 만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유리창,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간유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간유리는 어때? 표면이 거칠거칠하죠. 거칠거칠하다는 얘기 뭐예요? 그 얘기. 때가 뭔가 잘 깰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온실에서 제일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총각가루예요. 그리고 봄에 황사가 날아오죠. 총각가루와 황사가 만나서 끈적끈적한 것이 표면에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닦아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상광유리나 상광필름이 일반 유리나 일반 필름에 비해서 더 이물질이 잘 끼고 청소하기 어렵다는 문제들. 그리고 고가이고요. 그 다음에 산란광, 차광제 토포가 있죠. 저광도일 때 이제 광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천장에 열렸을 때 직광이 들어오면 어디 별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은데 이 도포제를 쳤을 경우에 예상 못하게
장기간 동안 비가 온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광부 부족이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독보제가 씻겨 내려갈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삼광용 내부 커튼이 있는데, 탈라용 내부 커튼이요. 우리가 이거는 울트라 또는 에너지 스크린이라는 필름들이죠. 이거는 상황 효과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쳤을 때 온실의 내부 에너지가 너무 급상승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때는 항상 그 이런 데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외부에다가 피복제라든가 차광계 도포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더 좋은 거는 그 바깥에다가 차광을 하는 게 더 좋은데, 우리가 그 바깥에 토광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온실 구조물 위에다가 차광실을 만들었어요. 좋게 하죠. 근데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구조물은 튼튼해야 돼요.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돌풍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부 수명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밖에서 차게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비용이 상당히 올라간다. 우리가 보면은 뭐 P나 유리가 수광성이 제일 높은 거 볼 수 있고, 여기서 증산을 많이 사용하고 광합성을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고요. 수광력이 감소하는 원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광의 입사각에 대해 시설의 골조및 장치의 그늘이 되겠다. 이거는 입사각이라는 거 어때요? 계절에 따라 바뀌죠. 겨울철에 그늘이 제일 크게 져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하나방에 3엽을 놓지 말고 2엽을 놓으라는 이유가 바로 입사각이 낮아짐에 따라서 그늘이 길게 지고 잎을 새겨놨을 때 서로 간섭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잎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피복제의 맺힌 이슬, 이것이 또 우리 그러니까 겨울철 재배에서 가장 큰 광이 안 들어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 맺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이슬 맺힘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플라스틱 온실들은 이 이슬 맺힘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가면서 이 물방울 맺힘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POP면서도 그렇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슬에 의한 광수가에 떨어지는 문제들. 그 다음에 먼지, 황사 이거는 그렇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피복제염이 있고 내부 커튼이 있고요. 골조와 유인줄도 우리가 광물질입니다. 그래서 유인줄도 우리가 얇은 거 쓰려고 그래요. 대대한 두꺼운 거 쓰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시달 중앙부의 산란광 추가율은 70% 가장 크고 병력이 크고 작다. 그래서 보통 산란광 추가율은 일단은 온실의 가운데가 상광뿐만 아니라 모두 다 가운데가 추가율이 좀 가쪽으로 와서 떨어지거든요. 이것들이요. 피복제 자외선 수가 같은 경우는 P나 EVA, FRA 같은 등이 이제 높고요. 반면에 자외선 수가율이 낮은 FER, 자외선 흡수에서 흡수된 PVC 등이 이제 낮은 편이에요. 한편 유리는 80% 이상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그 350% 이하에서는 굉장히 투과성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설은 방향과 투과율인데요. 동서동이 남북동에 비해 투과 광량이 많은데 양자간에 치는 구조율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커지며 직사광 비율이 높은 맑은 날에 맑게 갠 날이 훨씬 더 크다. 그 그림자들이에요. 그다음 연동의 경우에는요. 동서동이 남북동보다 그림자가 심하게 나타나서 광분포가 불균형이 크다. 동서동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남북동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연동의 경우 동서동이 남북동보다 그림자가 크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단동온실은 그러면 동서로 지어야 되느냐? 왜 안 지어야 된다고 했죠? 동서동은? 단동조차도 남북으로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네, 단동도 한 동만 짓는 사람은 없어요. 10동, 20동을 짓게 되면은 모두 다 연동의 효과, 옆에 온실이 서로 간섭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동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업적 온실에서는 무조건 남북으로 져야 돼요. 뭐라고 하죠? 건축 비용이 남북동에 비해서 동서동에 비해서 남북동이 너무 커지면은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남북동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북동이 원칙이다. 그리고 키가 큰 장목일수록 남북동으로 져야 된다. 키가 작은 장목은 동서로 져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딸기 같은 장목은 동서로 져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토마토나 오이, 파프리카 같이 키가 큰 장목은 동서동과 남북동 차이가 커요. 그늘이 서로 만들어 버리거든. 동서동은. 동서동은 오른쪽 나무하고 왼쪽의 나무가 서로 그늘을 만들어요. 서로. 동쪽에 해가 떴을 때는 오른쪽에 왼쪽에 간섭하고, 서쪽으로 해가 질 때는 서쪽 나무가 동쪽에 있는 나무에 영향을 줘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강력 한번 볼게요. 이거 보게 되면은 이제 축구가 낮은 온실이고 축구가 높은 온실이에요. 낮은 온실이 그림자가 진하나요? 높은 온실이 진하나요? 낮은 온실이 진하죠.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그러니까 연하단, 그러니까 그림자가 연하다는 얘기는 산란이에요? 직달이에요? 산란에 가까운 거죠. 그림자 연할수록.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자 연하다는 얘기는 더 넓게 광이 그림자가 넓게 진다는 얘기고 진하다는 얘기는 좁게 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뭘 원한다? 넓게 한 걸 원해요. 넓게. 그래서 우리가 커튼도 뭐예요? 넓게 그림자를 만들어내죠. 넓게. 그래서 커튼도 예를 들어서 축구가 낮은 사람하고 축구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광추가율이 50%라고 쳤을 때 높은 사람이 어때요? 더 그늘이 넓게 지면서 골고루 햇빛을 못 받게 만들어주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를 만들 때 광을 투과시킬 때 같이 광추가율이 60, 70%라고 하더라도 축구가 높은 온실이 실제로는 광의 효율이 좋아진다. 넓게 펴지고 온실 자체 높은 게 뭐예요? 높은 거 자체가 상광이거든요. 이것들이. 우리가 상광이라는 거는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조물이 있을 때 보통 축구가 낮으면 그림자가 진하게 지고요. 축구가 높으면 그림자가 넓게 지고로써 상광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 겨울철에 이제 수광량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적게 심으면 이파리를, 그러니까 적게 심으면 안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파리를 따라. 이파리를 적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더라. 말씀드렸듯이 축구 4m 온실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12장을 갖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제 과체용을 그만둘 때는 이파리를 8장 내지 7장으로 만들어서 끝났어요. 거기까지 가도 되고 사실은 더 잘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거기까지만 했죠. 이제 더 잘라도 이제 실제로 제가 어떤 농장을 갔는데 외국인을 쓰니까요. 이제 이파리를 8장 내기로 잘라라 했더니 외국인들이 3장 더 잘라놨네. 그래서 가니까 너무 황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황하지 했는데 괜찮아졌어요. 오히려. 왜 그랬냐? 그 다음 주 일주일이 그늘져서 해가 없었거든. 겨울철에 해가 없었거든요. 일주일간. 그럼 어때요? 자르길 잘했죠. 근데 여기서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특히 서해안 쪽, 그러니까 전라도와 충청도는 겨울철에 그 흐린 날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야 이파리를 굳이 그러니까 제 축구 높이 그 4m 온실에서 8장을 갖고 안 가고 6장을 갖고 와도 평균 되면 유리하지 않을까? 흐린 날이 많으니. 왜냐면 그때그때 뭐 햇빛 많은 날은 8장, 햇빛 없는 날이 6장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6장을 갖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제 계산상으로 8장 정도 맞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흐린 날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겨울에 가면 갈수록 어때 겨울에 흐린 날이 많아요? 맑은 날이 많아요? 흐린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더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두 번째, 이슬 맺히지 않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슬 맺히는 거는 아주 최악이다. 근데 어떤 경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온실을 새로 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첫 번째 농사 잘 됐고 두 번째 가니까 농사가 안 되고 세 번째 가니까 더 농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땅이 안 좋고 농사를 3년 줬더니 땅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니라 뭐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일단 광투화율이 안 떨어지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 맺힘 증상이 심해져요. 제일 큰 게 물 맺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피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물 맺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 맺힘이 생길수록 물방울이 많이 맺힐수록 광이 안 들어오니 어때요?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이것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커튼, 보온 버튼 커튼을 일치와 동시에 열어주면 잘 말려진다. 이건 보온 버튼 열면 좋겠어요.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아침광을 더 받고 싶어서 커튼 일찍 걷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난방을 딱 세게 해야 되겠죠.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난방을 더 할 것인가? 아침 광합성을 더 할 것인가? 광을 더 볼 것인가? 고민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가 좋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안 해. 커튼을 늦게 열어요. 왜냐? 난방비만큼 과연 효과가 있을까? 태양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아무튼 이거는 사람에게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이거는. 그다음 노화잎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화잎 제거, 그늘만잎 제거 이거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라는 뜻이에요. 뭐 보강등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이거는 뭐야? 우리가 이제 토마토의 경우 상부에 받는 광이 100이라고 하면요 아래에서 잎을 받는 경우는 10% 미만 떨어진다. 그래서
밑이 광을 많이 받고 아래 광을 적게 받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격을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장점 부위에 요 이파리가 100을 받으면은 밑에 이게 파라방이라고 써 있으면요. 밑에 1하방 이게 파라방이에요. 1하방, 2하방, 3하방의 이파리들은 어떻게 못 받는다? 10%도 못 받는다. 위가 거의 다 받는다. 그래서 아랫잎을 적극적으로 따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부의 반이 100이고 아래 전체 받는 양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따져도 별 상관없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합을 하여 아랫잎이 과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많아지는 걸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랫잎이 많아지는 것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과합성 양도 있지만 뭐예요? 증산을 얘가 아랫잎이 난방 에너지를 받게 되면 증산을 하잖아요. 아랫잎을 따버리면 증산을 멈추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잎을 따주는 것들이에요. 수강도 높일 때 보게 되면 물방울 맺혔을 때 우리 광이 들어오다가 튕겨내버리는 효과들이 있죠. 물론 이것들이 상공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온실에 들어올 때 반사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이거든요. 또 물방울이 안 생기면 더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겠죠. 반사가 줄어들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건 몇 번 설명드렸을 건데 보강을 했더니 오히려 유럽에서도 생산량이 늘긴 하지만 조수익은 떨어지더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시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보여드리는데 즉 보강도 한 집이 안 한 집보다 오히려 저희 조수익, 수수료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감가상각과 에너지 투입 비용을 계산하면은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여름에 처방량을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사각을 낮추는 방법은 첫 번째 커튼 쓰는 거죠. 보다 쓰고. 근데 잎을 무성하게 만든다. 잎을 우리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어때요? 이 여름철이 약광기 때보다는 잎의 개수를 늘고 가죠. 잎의 개수 늘어나니까 수강량을 낮게 되죠. 이 수강량이라는 얘기는 잎의 한 개 한 개를 그래요. 오른쪽하고 왼쪽 이파리가 햇빛을 받게 되면요. 햇빛이 없을 때는 오른쪽 이파리하고 왼쪽 이파리가 서로 빛을 갖고 경쟁을 한다. 빛을 충분히 받으면은 더 이상 크게 안 만드는데 만약에 빛이 부족하다 느끼면은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잎이 커져갖고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잎이 커졌는데 광량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식물체는 유지 에너지가 더 들어가 버리잖아요. 유지 에너지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과일을 척화시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광만 커튼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광 커튼을 사용해서 우리가 온실을 떨어뜨리는데, 그다음에 외부는 내부에 차광 설치 차광하고 온실 차광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50도도 차광을 안에 설치해요. 보통 5대5짜리나 6대4짜리 사용하죠. 저희는 5대5짜리나 6대4를 권장하는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8대2짜리 쓰신 분들은 어디 한 농실이 8대2짜리였잖아요. 지금 거의 막 애들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8대2짜리 거꾸로 8대2짜리 쓰잖아요. 어두워서 못 써요. 네. 8대2면 광이 뭐 80% 차광되는 거라 거의 뭐 얘는 너무 어둡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보통 중부집 이쪽 우리가 겨울난 작경에서는 6대4나 5대5짜리가 거의 모사에서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커튼은 이제 외부 차광 볼게요. 외부에서 70%, 내부에서 70%가 차광, 여기서 70%가 들어, 30% 차광되고 골조 70%가 들어오고요. 여기 다시 차광 커튼 50% 쓰면 35% 들어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차광하면은 50% 차광되고 내부로 들어오면 다시 30%가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하고 차이가 내부에서 커튼을 치게 되면은 열이 온실 안에 남아요. 남죠. 위에 갈 데가 없잖아요. 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실 온도는 많이 안 떨어지고 온실의 에너지는 올라가니 식물체한테 좀 해롭겠죠. 바깥 차광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자체가 아래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효과적이에요. 문제는 밖에 설치할 경우에 돈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밖에 차광은 우리나라에서 못해요. 거의. 실제로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나라들은 태풍이나 돌풍이 불지 않는 나라에서 가능한데 우리같이 태풍이 심한 나라에서는 바깥 차광하게 되면 전기가 너무 들어가고 외부 차광은 수명이 짧다. 그래서 지금 외부 차광은 제가 보여드린 거 우리 학교 옷 제가 있던 옷실인데 외부 차광 차열방으로 뒤집어 놨죠. 좋아요. 좋아. 했고 저희가 내부에 해봤어요. 연동호실 같은 건 우리 쉬운 게 어려워서 내부에 해봤는데 외부 하는 게 훨씬 시원해요. 그래서 차광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광할 때는 50% 차광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고요. 얘는
이게 30%짜리거든요. 차광망 씌울 때도 50%짜리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내구성 좋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습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늘을 적게 만들어야 된다. 사용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온 낙엽을 볼게요. 그늘을 어떻게 만들어요? 크게 만든다. 그 다음 보온 낙엽 같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물을 흡수하죠. 그래서 커튼로스 효과가 우리가 되게 적절치 않다. 이게 보온 낙엽 때문에. 그래서 외부 초과와 내부 차광을 보게 되면은 차광 효과가 외부 차광이 높고 내부 사용광도 크고 그 다음에 나쁜 점이 뭐예요? 돼요? 수명이 짧고 비용이 비싸고 안전성은 강풍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강풍 시에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환기효율 좋죠. 내부 차광은 나쁘다, 수명 길다. 그 다음에 내부 차광은 뭐에 쓸 수가 있어요? 보온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부 차광은 같은 가격이 외부 차광 같은 가격을 하더라도 내부 차광은 1년 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싼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나쁜 점은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내부 차광의 문제가 되죠. 차광제를 이제 볼게요. 차광제를 보게면은 국내는 같은 경우는 차광 있을 때 보통 3월 말 4월 초부터 칠하고요. 3월 말 4월 초부터. 왜냐면 둘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무를 심은 사람들도 내가 정식할 때는 무조건 3월에 정식할 때는 무조건 쳐야 되는 게 일단 광량이 필요가 없죠. 3월 달에. 어린 나무들은. 그 다음에 작년 겨울을 났어요. 올해 겨울을 나고 지금 봄에 됐어요. 이제 3월 말 4월 초에 돌아왔어요. 뭐 어때요? 뿌리가 아무래도 좋지 않고 나무는 12m짜리까지 자랐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광을 통해서 우리가 증산량을 줄여주겠죠. 그래서 차광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3월에 정식 안 하고요. 12월 말에 정식을 했어요. 그래서 4월에 도달했어요. 이 사람은 차광을 안 해도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일단 길이가 짧죠. 그리고 나무는 다 뿌리 발달을 완벽하게 끝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을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차광을 조금 더 늦게 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어린 나무는 어때요? 증산량은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저기 광은 필요 없는데 증산량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하나 뭐가 발생해요? 또 하나 차광을 하기 차고요.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이 영양 생식태제로 막 급격하게 갈 수 있어요. 건조해져. 그러니까 차광을 꼭 해야 되고 반면에 5월달에 심는 거 어때요? 그래서 겨울을 난 것들은 너무 늙어서 차광을 4월달에 해야 되고 3월에 심는 것들은 작물은 작은데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12월달에 1월에 심는 것들은 차광을 좀 적게 해도 돼요. 그래서 독보제의 전조 조건은 이제 날씨가 있는데요. 보면은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으면 다르면 하나 많은 얘기가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는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하시지 않을 거고 아마도 외부에다 발주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뿌려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벗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되게 이렇게 벗기는 조건으로 해서 얼마 계약을 해요. 그래서 한 40% 주고 벗기면 나머지 더 줘요. 나중에. 요즘 그렇게 계약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작업실을 이렇게 뿌렸죠. 이렇게 뿌리고 있고 이게 지금 업체들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분이 대수인데 이렇게 이거 지금 실제로 제가 어디 갔더니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길래 제가 찍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드론으로 해서 뿌리고 있더라. 가격이 이제 싸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벗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뿌리는 건 쉬운데 벗기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가 여기 있나? 벗기는 거다. 보여드리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한국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약간 어둡잖아요. 한 곳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도포제 뿌린 데가 많은데요. 어때요? 색깔이? 확연히 하얗고 여기는 투명하죠. 측면도 다 뿌린 거예요? 측면 다 뿌렸죠. 측면 안 뿌리면 안 돼요. 측면 빛이 얼마나 많은데. 네, 뿌려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지금 벗기는 모습. 약을 뿌리고 벗겨요.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벗겨도 되는데 비가 안 오는 애는 아마 굉장히 벗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아마 도포제가 잘 벗겨질 것 같아요. 근데 예, 잘 벗겨질 거예요. 올해는. 근데 중요한 게 8월에 또 하셨어요. 도포제를 다들. 왜 그러냐면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한 대로 안 하느라
차이가 엄청 커요. 한 농장인데 옆에 주인이 갔거든요. 한 대랑 안 한 대랑 생육이 너무 다르더라고. 생육 강도가. 그래갖고 야 그분 보고 나서 무조건 독보제를 해야겠구나. 이 벗긴데 안 벗긴데 보시면 벗긴데 안 벗긴데. 이건 노랗게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뭘 갖고 하냐면요. 1대3, 1대6, 1대9로 해요. 그 차광물을 이제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1대5 정도까지 1대3, 1대5를 주로 써요. 이건 너무 느리 뭐죠? 너무 묽어요. 네. 그다음에 마젠프로가 있죠. 이제 마젠프로가 이제 아시다시피 최고 역사가 오래된 회사 제품이고 레드 솔이 있고 레드 시트가 있는데 레드 솔은 전체화를 막아주는 거, 레드 시트는 다 막긴 하지만 가시광선을 조금 더 통과시키고 적외선을 좀 차단시키는 거죠. 레드 퓨즈는 주로 꽃 하시는 분이 많이 쓰는데요. 이제 꼭 화색을 이쁘게 만든다고 특수 그러니까 일부 파장을 더 통과시키는 것들을 레드 퓨즈라고 해요. 이거 비싸지죠? 그다음 대성 CMS 제품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여기 한번 본 다음에 다음엔 보강전부터 시작할게요. 이거는 제가 올려놓을게요. 다시. 네.